온갖 핍박을 받던 130만 명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 한국의 최첨단 국방 무기인 K9 자주포를 갖게 되면서 유럽국들이 에스토니아를 쉽게 건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에스토니아 포병대대 중위로 있는 간부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 육군 제1보병여단 포병대대 소속 토마스 릴러르그 중위라고 합니다.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잘 알려진 곳은 아니라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북유럽에 위치한 나라예요. 전쟁으로 시끌시끌한 바로 그 지역에 가까이 위치한 나라죠. 그래서 에스토니아 군인들은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쭉 긴장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을 내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한국 덕분에 변화된 제 모습을 들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군인이지만 부끄럽게도 국가안보에 회의적이었어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을 거란 뚜렷한 자신감이 없었죠.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러시아와 저희의 악연은 깊거든요. 저희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립국가를 선언했지만 1940년에 소련에 의해 강제 점령, 병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목숨을 건 독립운동을 통해 50년 뒤인 1991년 자주권을 회복한 공화국이 되었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러시아가 저희를 강제 점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던 그때, 그 불안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부대 전체의 사이렌 소리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비상 집합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병사들은 순식간에 집결했죠. 알고 보니 러시아 전투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했더라고요. 공격을 하기 위함은 아니었지만 무엇을 실었을지 모르는 전투기가 나타났다는 것은 저희에게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것은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저희가 미국이었다면 러시아 전투기가 감히 영공을 넘을 생각을 했을까요? 설령 넘었더라도 위협을 하며 경고를 하면 러시아 측에서 사과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에스토니아보다 훨씬 더 대단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게 찍소리 하나 못했어요. 그게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러시아에게서 독립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점점 커져가며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어느 날 에스토니아 부대 지휘관님이 새로운 국방 전략 수립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브리핑 장소로 들어가 각 잡힌 자세로 서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별 달린 장성들이 우르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비하면 겨우 중위인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칼각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대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길래 이렇게 수많은 장성들이 전부 모인 거지? 실제로 그 자리에 모인 지휘관들이 단합을 하면 나라를 뒤엎을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로 결정권이 센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온 결론은 아주 간단했고 의외였어요. 바로 한국에서 무기를 들여오겠다는 거였거든요. 솔직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무기? 중요하죠. 하지만 무기만큼 중요한 게 군인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병전에도 능해야 하고 사격술이나 전술면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연구를 거듭해야 하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고 한국에서 무기를 들여오는 것만이 답이라니, 이러니까 에스토니아 군대가 러시아에게 아직까지 무시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중위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몰랐어요. 지휘관님이 도입하겠다는 한국의 첨단 무기화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였었는지 말이죠. 지휘관님의 브리핑 이후 어떤 무기를 들여오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부대 내에 쫙 돌았습니다. 제가 있는 포병대대에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K9 자주포는 지휘관님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라고 들여오면 잘 연구해보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처음엔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의 스펙을 살펴보는 순간 이거 심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제가 보고 있는 스펙이 과장 하나 없는 진짜라면 저는 한국산 무기를 무시했던 스스로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할 거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작년 여름 K9 자주포가 에스토니아에 도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통령이라도 오는 줄 알았어요. 무기 하나 들여오는 건데 지휘관을 포함해서 내놓으라 하는 장군들이 다 방문했더라고요. 게다가 기자들까지 와서 K9이 등장하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자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괜히 뚱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국의 K9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뚱한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넋을 놓고 한국의 K9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자주포는 제 생각보다 컸고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포보다 위험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이내 걱정스럽더라고요. 사람들은 대단하다며 박수를 쳤지만 저는 저걸 실제로 운용을 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에스토니아에는 저런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감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포병대대 소속 간부들의 낯빛이 전부 어둡더라고요. 다들 똑같이 망했다는 표정이었죠. 지휘관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우는 소리를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병사 한 명이 무기를 사면 교관이 조작법을 가르쳐주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날로 병사의 뒷목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야, 임마, 우리가 그걸 모르는 줄 알아? 지금까지 여러 교관들이 왔는데 제대로 가르쳐준 교관들은 한 명도 없었어.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후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의 심술일 수도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저희는 한국에서 무기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사봤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구매를 했었죠. 그래서 한국군의 교관들이 어떤 스타일일지 감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K9 자주포 앞에서 만난 한국 교관들은 첫 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깔끔하게 왁스로 머리를 넘기고 각 잡힌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젠틀하게 저희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온 강한수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행동이 저희에게 놀라움을 넘어 감동을 준 이유는 그동안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13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무기를 한 번에 많이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다 보니 무기를 파는 사람들 입장에선 우량 고객도 아니죠. 그렇다 보니 독일이나 프랑스, 특히 프랑스에서 온 교관들은 기술 응용 훈련 시간에 늦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자기들은 아쉬울 것 없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저희 앞에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오히려 저희 에스토니아 병사들을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고작 13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 약하디 약한 군대라며 깔보기만 했죠. 이러니 문제가 되는 러시아도 저희를 그렇게 봤을 겁니다. 사실 처음 만날 때 격식을 차린 옷차림은 기본적인 예의인데 그들은 이것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을 내고도 이런 취급을 받았음에도 저희는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나라가 작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온 강한수 씨와 그의 동료 김희찬 씨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K9 자주포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중간중간 질문할 내용이 있나요? 라고 묻거나 제 설명이 너무 빠르다면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죠. 아주 유능한 선생님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들여온 무기 응용법을 배울 때는 어떻게든 더 알아내려고 갖은 아양을 떨어야 했는데 한국인들과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배려하며 응용 훈련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들이 가져온 물건이 별 볼일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저는 응용훈련 첫날 강한수, 김희찬 교관님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제가 봤던 K9 스펙이 과장 하나 없는 진짜라면 한국산 무기를 무시했던 과거를 뉘우치고 사과할 것이라 다짐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제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나 했습니다. K9의 스펙은 과장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향 평준화된 것이었어요. 한국의 K9이 처음 포를 우렁차게 발사했을 때 그 전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신에서 불꽃이 튀어나오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심지어 그런 엄청난 순간 폭발력에도 K9은 약간의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저런 폭발력이라면 당연히 포는 밀리기 마련일 텐데 한국의 첨단화된 K9은 100년도엔 고목나무 같은 단단한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그런 엄청난 순간 폭발력에도 K9은 약간의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저런 폭발력이라면 당연히 포는 밀리기 마련일 텐데 한국의 첨단화된 K9은 100년도엔 나무 같은 단단한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K9은 사격 정확도도 뛰어나서 10km나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기도 했는데요. 발사 순간에 움직임이 없어야 하고 최신식 기술로 정밀한 계산을 할 수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K9의 진가를 보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었는지 진작 깨달아 버렸습니다. 군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백병전이나 사격, 전술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K9을 통해 본 것은 제가 생각한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죠. 사람에게 이 정도의 힘과 정밀한 타격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어느새 K9 자주포를 의심했던 생각은 잊고
한국에서 온 교관들을 졸졸 쫓아다니며 응용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칠 법도 한데 지치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아내에게마저도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능에 대해 자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이젠 질려버렸는지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교관들 이야기에는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부대에서 당신이 그렇게 쫓아다니면 좀 귀찮지 않겠어? 그 한국인 교관분들도 쉬는 날은 좀 있어야지. 어찌됐든 외국에 나온 거라 시차 때문에 힘들 텐데 내가 그 사람들이었으면 당신 되게 눈치 없어 보일 것 같아. 충격이었어요.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이런 배려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한국 교관분들의 귀국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이 주변을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 한국인 교관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감사하게도 두 분은 제안에 응해주셨죠. 아내가 차려준 에스토니아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 지금까지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네요. 두 분의 친절함 덕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당연한 거라며 손살에 쳤지만 저에겐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자 저는 강한수 교관님에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씨, 사실 에스토니아에 오기 전에 이 나라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역사에 대해 알고 나니까 마음이 쓰여서 다른 때보다 더 진심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그의 옆에 있는 김희찬 교관님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보아 에스토니아 역사와 한국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에스토니아도 소련에게 강제 점령되어 병합된 적이 있다고 봤어요. 사실 한국도 비슷한 역사가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에게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게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나라가 힘들었어요. 당시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였죠. 놀랄만한 역사였습니다.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미국마저 눈독 들이는 무기를 척척 만들어내는 한국에게 이런 과거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군사력이 약해서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에스토니아가 군사력을 길러서 자신들을 지킬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어요.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교관분들은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에 의해 지배받았던 시절의 아픔을 공감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은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군사 강국이죠. 무엇보다 한국에게 무기를 팔아달라는 나라가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에게도 에스토니아와 같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가진 것 하나 없는 땅? 하지만 한국은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루어냈고 그 기적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희라고 왜 못하겠어요? 한국이 해왔던 것들, 한국이 밟아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저희 에스토니아도 언젠가는 러시아도 함부로 못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세 명은 부어라 마셔라 서로에게 술을 권했고 저는 한국식 건배사까지 섭렵하며 두 사람과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돌아간 뒤 저와 병사들은 한국의 K9을 가지고 훈련을 거듭했어요. K9과 한 몸이 될 때까지 말이죠. K9 자주포가 어느 정도 몸에 익었다 싶었을 때 나토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라면 기가 죽어서 참가를 포기했을 겁니다. 내노라 하는 유럽 국가들이 총출동하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저희에게는 K9 자주포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도착한 순간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드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독일 군복을 입은 병사 한 명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버린 거였죠. 저거 뭐야? 무식하게 크기만 하네. 낄낄거리면서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계급장을 보니 간부도 아닌 일반 병사였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나라에서 온 군인인지를 또다시 실감했어요. 작디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서 온 군인이었죠. 저희는 어딜 가든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 군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입을 꾹 다물고 참을 수밖에요. 그때 독일 병사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거 한국 K9 아닌가? 한국에서 만든 거. 저거 못 구해서 요즘 난리던데 어떻게 구한 거지? 그러자 비아냥거리던 병사는 코웃음을 치면서 대답했죠. 한국이 만들었다고? 한국이 언제부터 무기를 만들었다고? 저렇게 크기만 큰 거 치고 성능 좋은 거 한 번도 못 봤어. 이 말에 다른 독일 병사는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독보적이며 대단한지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존심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은 한국의 K9이 뛰어난 애, 안 뛰어난 애로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나라 군인들 다 다니는 곳에서 아주 보기 좋은 광경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모여있던 독일 군인들이 자리를 멈춰서고 구경꾼들이 모여들던 순간 독일 병사 옆을 지나던 독일군 고위 간부가 비아냥거리던 병사의 뒤통수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멍청한 놈이 굴러들어 왔어? 너 포병 아니냐? 포병이 한국의 K9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대뜸 뒤통수를 얻어맞은 병사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듯이 눈을 대굴대굴 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독일의 PZH-2000 자주포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장비이지 않냐면서 말이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독일의 자주포는 정말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우수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단언컨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건 한국의 K9 자주포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이건 독일 고위급 간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독일군으로서 가져야 할 자부심은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 K9의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 기술을 따라올 나라가 아직 없어. 현대전을 준비해야 하는 군인이 가장 최신 기술에 무지하다니 너 직속상관이 누구냐?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제가 K9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지만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독일 군인 말처럼 K9은 구하기 어려운 장비이고 이걸 쓴다는 것만으로도 나토 연합군 소속 강대국 군인들이 선망의 눈빛을 보냈거든요. 무기 하나 잘 골랐을 뿐인데 말이죠. 저는 이번 훈련에서 험한 지형도 거뜬히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 첨단 K9의 기동성을 120% 보여주었고 4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농담 섞인 말이지만 제 덕에 K9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활약을 했죠.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 나라 군인들이 한국의 K9을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기 연예인의 삶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군인들은 K9의 내부 시스템, 장갑, 포신 등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고 궁금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직접 K9을 운전할 때 어떤 느낌인지, 실제 운용 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등 말이죠. 저는 웃으면서 대응했지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요? 이곳에 올 때마다 얼마나 눈치를 보고 무시를 당했는데요. 저는 하하, 글쎄요, 한국 K9 좋죠. 라는 말만 반복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조금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K9 덕분에 가슴속에 무겁게 맺혀있던 응어리를 좀 풀어냈다고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밉게만 보였던 사람들이 조금은 덜 밉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제 옆에 있는 K9을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남이 만든 무기로 생색은 내가 다 내네. 누가 보면 한국이 만든 무기가 아니라 우리 에스토니아가 만든 무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어느새 K9에게 엄청난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자부심까지 갖게 되었어요. 독일의 병사와 같이 K9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부라리며 달려가서 어디 한번 다시 말해봐라 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 정도로 K9은 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하튼 에스토니아 군대의 목적은 나토 연합훈련에서 멋진 모습을 뽐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고 현재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였죠. 그래서 러시아의 가상 침공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었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훈련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좌절했죠. 실제로 러시아는 우리 에스토니아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할 정도로 깔보고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왜냐면 한국의 첨단 자주포인 K9이 생겼으니까요. 전술은 바뀐 게 없었지만 전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달라졌다는 것이었죠. 최첨단 무기의 기동성이 우리의 발이 되어주고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이 일일이 조준을 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해주니 좀 더 빠르게 적진의 중심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붙으면 에스토니아 입장에서 많이 불리한데 러시아의 고지를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리니 병력이 많은 것도 무의미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가상훈련에서 승리를 한 날, 저희는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비록 가상이지만 저희 에스토니아 군대에게는 엄청난 신호였으며 변화였어요. 그리고 한국인 교관, 강한수, 김희찬 씨 덕에 갖게 된 희망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K9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낸 한국이 사실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와 달리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주변인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다고 말했죠.
한국처럼 된다면 러시아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하면서요. 그야, 한국도 강대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10명 중 9명은 제 말에 회의적이었죠. 사실 에스토니아가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건 희망사항이니까요. 우린 고작 130만 명의 인구이고 한국은 10배도 넘는 5천만이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는 러시아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세계 모든 국가 사람들은 러시아가 금방 승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었죠. 이것만으로도 놀라웠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더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장비 문제였습니다. 탱크와 같은 무기가 고장 나는 것은 기본이고 연료와 같은 물자가 떨어져서 고장 나지 않은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통신체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군인들은 전쟁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용 통신 회선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평화 상태도 아니고 전쟁 상태인 상황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일반 휴대전화로 통신을 하는 게 발각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이젠 이 전쟁이 끝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가가 한국의 도움으로 최첨화된 K9 자주포라는 엄청난 무기들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를 깔보고 얕봤던 러시아가 긴장한 상태이죠. 그래서였을까요? 물자 부족난에 빠진 러시아가 지원받은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것이었어요. 군인이 북한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핵을 무기 삼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인 것을요. 하지만 북한은 핵 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 손을 잡다니 러시아도 갈 때까지 갔구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북한은 파병 왔다가 탈영하기 바쁘다는 소식들을 은근하게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죠. K9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무기에 관심이 생기면서 여러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현무5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오물풍선에 대한 영상이 뜨길래 함께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은 북한이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담은 풍선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저는 얼마나 대단한 오물인가 했습니다. 보니까 플라스틱 비닐, 담배꽁초,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들은 북한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나 만져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비닐, 담배, 플라스틱이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오물풍선에는 우리는 이렇게 귀한 걸 오물이라고 칭할 정도로 잘 살고 있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K9을 만들어냈고 현무5라는 세계를 놀라게 할 괴물 미사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의 의형제가 된 강한수, 김희찬 교관님들만 봐도 최신형 휴대전화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어요. 최신형 노트북으로 업무를 봤었죠. 한국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공원에서 찍어 보내준 동영상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과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 여유롭게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이런 사람들한테 담배꽁초가 귀한 물건일까요? 플라스틱이 귀한 물건이겠어요? 참 같은 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이라니 저는 또 한 번 에스토니아가 어떤 나라를 모델로 따라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런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라랑 손잡을 때 저희는 한국과 무기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물론 강한 무기죠. 하지만 강한 만큼 그만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들이 앉아있는 곳은 초토화될 것은 물론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이들마저도 잿더미가 될 테니까요.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 총을 들고 싸우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무기고가 텅 비자 그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손을 벌린 곳이 바로 한국이니까요. 한국이 대체 얼마나 많은 전쟁 물자와 무기를 비축해놓고 있는지 감도 잡히지 않아요. 한국을 볼 때면 부러운 마음만 커질 따름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에스토니아가 한국과 같은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싶네요.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K9의 미래 버전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죠. K9의 미래 버전인 K9A2와 A3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성능도 괴물 수준인데
A2는 사거리가 혁신적으로 늘어나고 자동화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선할 게 어디 있다고 더 개선한다는 건지, 대체 어디까지 완성도가 높아야 만족하려는 건지 이젠 무서울 지경이더라고요. 게다가 이젠 인공지능 기술까지 적용해서 표적 탐지와 조준의 정확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저는 지금 기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A3는 외계인이 와서 만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한다더라고요.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자주포라니 영화에서 보면 이런 무기 만든 사람이 세계 정복을 꿈꾸던데 한국이 그런 꿈을 꾸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발표를 듣고 다른 이들은 기술력에 놀랐지만 사실 저는 다른 부분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단독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죠. 우리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첨단 무기들 덕분에 작고 작은 130만 명의 작은 나라였지만 쉽게 건들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모든 게 한국의 K9 자주포 덕분이죠. 평화를 위해, 방어를 위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평화를 깨트리려는 이들에게서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한국에게 고맙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한 영국인이 함께 수업을 받았던 한국인 친구로부터 기껏 한국에 오라고 해서 시간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더니 뜬금없이 국방부로 끌고 가서 기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한참 지나 다시 그곳을 걸어야 했던 영국 학생.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어 나아갈 때마다 수많은 한국의 군인들이 각 잡힌 경례를 하며 그 학생의 걸음을 향해 예를 표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었기에 한국의 군인들은 그 영국 학생을 향해 존경을 표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는 이든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제 주변에 한국인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한국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한국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할아버지가 유엔 용사로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워할 일이지만 이 얘기를 20년이 넘게 듣다 보면 솔직히 좀 버겁습니다. 이미 말씀드려 눈치채셨겠지만 저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어두운 내용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황폐화된 땅과 나라, 고통받던 사람들, 길에 널브러져 죽어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할아버지는 이 얘기를 하실 때 보통 매우 슬픈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늘 타고 계시는 휠체어를 쓰다듬으셨죠. 다른 참전용사들을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기도 한다는데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할아버지의 동생이자 제 작은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사라지셨거든요. 생사가 아직까지도 불분명하니 실종이라는 단어가 딱 맞죠. 동생도 잃고 다리도 잃고 할아버지의 젊었을 적 사진을 보면 아주 듬직하고 멋지신데 그런 분이 졸지에 평생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었으니 과거를 회상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좋은 감정이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게 있어서 한국은 피하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약간의 괘씸함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이 주목을 받을 때에도 저는 한국의 콘텐츠들을 소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온 유학생, 상혁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한 학년이 아래인 상혁이었는데 성적이 워낙 뛰어나서 조기 졸업 예정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수업을 듣게 된 것이었죠. 머리가 너무 좋다고 유명했던지라 저도 그 학생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딱히 가까이 지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양 수업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다루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한, 중,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세 나라 간의 역사를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역사는 흔히 다루는 게 아닌지라 저도 흥미롭게 듣고 있었는데 한국의 역사는 말 그대로 침략의 역사였더라고요.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이 있어서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요. 학생들 중에는 일본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교수님이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며 항의했어요. 자신들의 일본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러는 나라가 아니라면서요. 그러자 그 상혁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15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한국을 지속적으로 침략해왔고 이 때문에 한국 땅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러자 일본 유학생은 더욱 발끈했어요. 그러는 한국은 떳떳하냐면서요. 그러자 상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는데 집중해 왔어요. 상혁은 미리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한국의 역사를 꿰고 있더라고요.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기까지 말하는 걸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일본 유학생은 그럼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일본이 침략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본의 침략은 전부 정당한 것들이었어요. 특히 조선을 근대화하는데 일본이 큰 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국인들이었는데 영국도 아주 많은 식민지를 뒀던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걸 대놓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겠죠. 그런데 일본 유학생은 식민 통치를 한 게 엄청난 일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상혁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의 논리적인 대화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궁금했던 걸 물었어요. 어떻게 역사를 그렇게 줄줄 꿰고 있는지를요. 그러자 상혁은 한국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순간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역사 잘 있던데요? 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비아냥거린다는 게 저에게도 느껴져서 놀랐는데 상혁은 어땠겠어요? 상혁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이시고 지금까지 한국으로부터 단 한 번도 참전용사로서의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상혁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런다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6.25에 참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챙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상혁은 그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다리를 잃으셨던 것과 작은 할아버지의 생사를 여태껏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게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하는데 제 얼굴이 다 붉어질 정도로 민망하고 부끄러웠어요. 인사를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라고 말하며 상혁을 일으켜 세웠죠. 상혁은 참전용사의 가족들에게도 감사해야 한다며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친 채로 돌아왔다면 할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이 되었을 것이라면서요. 그러니 전쟁에 참전해준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다려주고 돌아온 그들을 품어준 모든 이들은 감사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혁의 사려 깊음에 놀랐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고 돌아오신 뒤 집안 생계는 할머니의 몫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아버지와 고모를 키우셨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돌보셨습니다. 거구인 할아버지를 작디 작은 할머니가 말이죠. 사실 이렇다 보니 한국 얘기를 하는 할아버지가 불편했던 것도 있어요. 제 눈에 할아버지는 남의 나라를 위해서는 다리도 잃었으면서 정작 본국에 있는 가족들 앞에서는 늘 우는 소리만 하는 분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구두 닦기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는 걸 몰랐을 때이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이 되어서 할아버지에게 여쭤보니 손주에게 이런 모습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이건 나중의 일이고 당시에 저는 상혁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만 해도 됐을 거예요. 일본 유학생의 말을 팩트로 반박한 것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에게 칭찬이 자자하다는 점도 그렇고 사려 깊은 것도 그렇고 상혁에 대한 호감도는 이미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상혁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저희 집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싶다면서요. 선물은 무슨 선물이라고 설명하며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그 다음날 저녁 할머니가 손님이 왔다며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가니 상혁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상혁은 커다란 박스 하나와 양옆으로는 커다란 쇼핑백을 두고 있었는데 저는 얼른 가서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설마 이게 어제 말한 선물이야? 상혁에게 질문하며 집으로 들어와서 상혁을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하니 모두가 상혁이를 반겨주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 빼고 모두가 한국에 호의적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상혁을 크게 반기며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상혁은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하나둘 풀기 시작했는데 그건 전부 상혁이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과 가족들로부터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홀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반찬도 있었고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상혁은 할아버지가 참전용사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며 지금은 당장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가져왔지만 더 좋은 것을 들고 다시 인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어머니가 정성스레 만들어주신 귀한 것들까지 주려고 하길래 저희 가족은 겨우 상혁을 설득해서 김과 누룽지만 선물로 받았습니다. 김은 영국에서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미 맛은 알고 있었지만 누룽지는 처음이었어요. 쌀 같은 걸 딱딱하게 굳혀서 부셔놓은 걸 뭐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혁은 냄비에 물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뒤 그 딱딱한 누룽지를 물에 넣었습니다. 잠시 뒤 완성되었다며 그릇 하나를 가져왔는데 생김새가 요상하더라고요. 물에 밥이 풀어져 있는 모양이었는데 별 냄새도 안 나고 제가 먹어보니 별 맛도 안 느껴졌습니다. 이걸 왜 가져온 거야? 라는 의문이 들던 찰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이거 너무 맛있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간이 센 것보다는 훨씬 나았던 거죠. 그리고 치아가 많이 안 좋으셔서 최근 식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상혁은 이후로도 할아버지에게 한국에서 온 비싼 홍삼도 가져다 주곤 했어요. 이런 상혁과 가까이 지내며 저는 어느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편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갈 상혁을 저녁 식사로 초대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다들 상혁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상혁이 대뜸 비행기표 2장을 내밀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그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었어요.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거였죠. 깜짝 놀랄 제안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이 한두 푼도 아니고 게다가 가면 숙박비, 식비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으로 초대한다니요. 알고 보니 상혁은 꽤 있는 집 자식이었습니다. 너무 수수하게 다니다 보니까 전혀 몰랐던 것뿐이었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결정을 고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할아버지의 연세를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상혁은 그런 할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낸 한국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면서요. 결국 할아버지는 마음을 돌리셨고 할머니 대신 제가 할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상혁은 가장 비싼 등급의 비행기 좌석을 예매해 주었고 그 덕에 할아버지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밤늦게 도착했는데 착륙하기 직전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비행기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는 불길이 치솟았던 곳에서 저렇게 밝은 빛이 빛나는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한국 땅의 밤은 밝고 아름다웠죠. 그날은 너무 늦었던지라 저희는 어딜 갈 생각도 못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 할아버지가 호텔 유리창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상혁이 호텔의 가장 높은 층을 잡아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호텔 유리창 밖으로는 빌딩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8차선 도로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도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경험했던 한국과 너무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라시면서도 뿌듯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리를 잃어가며 싸운 덕분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할아버지의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마구 둘러보기는 어려웠지만 할아버지는 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셨어요. 특히 한강에서는 자리를 펴고 떠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전쟁 당시에는 보찜을 жил머지고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이곳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된다면서 말이죠. 황폐화됐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불타고 있던 서울이 화사해졌구나. 죽어가는 사람이 널브러져 있고 불황자가 가득했던 곳이 공원이 되었고 곡소리가 나던 곳에서는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한국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어. 모두가 피하던 위험한 나라가 전 세계인들이 찾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야 한국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은 건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한 가치가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할아버지가 영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발자취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을 좀 더 잘 이해하고자 상혁과 함께 전쟁 기념관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요. 제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신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곳을 방문하는 걸 가장 기대하셨어요. 저는 전쟁기념관에서 할아버지가 참전하셨던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끔찍한 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제가 겪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제 상상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걱정됐습니다. 혹시 전쟁터에서의 일이 생각나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실까 하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의외로 덤덤하게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둘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봄이었어. 중공군은 유엔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재탈환하겠다며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지. 첩보가 들어오고 우리 여단은 바로 준비에 들어갔단다. 우리는 끝까지 방어선을 지켰고 유엔군이 후방을 공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지. 밤낮 없이 쏟아지는 총탄에 긴장되어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 덤덤히 말을 잇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전투에서는 영국군의 수가 아주 열세했다더라고요. 끝나지 않는 전투에 누군가는 여기서 이러다 다 죽겠다며 흐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동료 병사들을 독려하며 우리는 집에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내 바람처럼 모두가 집에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유엔군에게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우리 대대는 수많은 병력을 잃고 말았어. 나는 내 바로 옆에서 쓰러진 병사들을 돌볼 새도 없이 총격을 피해 몸을 숨겨야 했단다. 내게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남아있어. 저와 상혁에게 전쟁은 그저 끔찍하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정도겠지만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죄책감 그 자체였어요. 제가 와서 직접 보고 나니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괴로워하셨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할아버지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상혁은 저희 몰래 놀라운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 치열했던 전쟁 중에 말이다. 나도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건넜단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목숨을 구해준 건 확실치는 않지만 내 눈에 고작 18살밖에 안 되었을 어린 학도 병이었단다. 저는 학생들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 학생들에게 총을 쥐어준다니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전쟁터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학도병사를 회상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지금의 손주보다 어린 나이였을 학도병사가 참호에 굴러들어 온 수류탄을 끌어안고 세상을 떠났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용맹했던 학도병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최영수. 그 이름 말이죠. 뒤이어 할아버지는 다리에 총을 맞았을 때를 회상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죽나 보다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산 꼭대기에 있는 할아버지를 한국 군인들이 끌고 내려왔다더라고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할아버지는 포기하고 서둘러 후퇴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도 말이죠. 그들은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 덕분에 할아버지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뚫고 지나간 총알 때문에 더 이상 다리를 쓸 수 없었고 할아버지는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제야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행방불명 상태였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 행방불명이 맞죠. 할아버지는 백방으로 작은 할아버지를 찾으려 했지만 전쟁 중인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영국으로 돌아가서 동생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이 된 것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상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던 저조차도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아마도 한국의 전쟁기념관에서 듣다 보니 더 그런 것이었겠죠. 게다가 할아버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게는 증조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평생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작은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두 분 다 지병으로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장애인이 되어서 돌아온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상혁은 거의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본인 나라를 위해 힘써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만 명의 사람들 중 하나잖아요. 솔직히 이 사연 말고도 더 기구하고 아픈 사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혁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저 그런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라고 치부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해줘도 감사했을 거예요. 상혁의 마음과 눈물에 할아버지도 충분히 위로받으셨거든요. 지금까지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잊힌 존재가 된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라.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상혁은 제 생각보다 더 추진력 있고 화끈한 남자였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던 상혁이 엄청난 다짐을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상혁이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돌아간 영국에서였습니다. 학기 시작 일주일 전에 상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으로 오라면서요. 역시나 비행기표까지 이미 끊어뒀더라고요. 이번엔 할아버지 말고 저만 오라고 하길래 아, 이번에야말로 여행다운 여행을 하겠구나. 나도 한국 젊은이들처럼 홍대에서 술도 좀 마시고 하겠구나.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혁이 저를 데려간 곳은 젊은이들이 북적거리는 야시장이 아니라 국방부였어요. 저는 얘가 미쳤나?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이 다른 나라 국방부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간첩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서 있자 상혁은 그제야 왜 저를 여기로 데려왔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상혁은 저를 국방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들어보니 놀라운 일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전쟁 중에 수습되지 못한 신원 미상의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유가족들의 품에 돌려주는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여기로 데려왔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비싼 비행기 표를 끊어서 저를 데려와 놓고 견학을 시켜줄 건 아니잖아요. 의아해하던 그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할아버지였죠. 혹시 할아버지를 찾은 거냐고 물으니 상혁은 그건 아니라며 제 DNA를 보관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DNA 정보를 지금까지 발굴한 신원 미상의 유골이나 앞으로 발견될 유골과 대조하여 가족을 찾겠다는 것이었죠. 일단 이렇게 조직적으로 유해를 수습하는 일을 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백골화가 된 유골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이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려면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DNA 채취를 맡기고 저는 바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봐오던 젊음의 거리로 데려가 주지 않는 상혁이 야속했지만 상혁도 영국으로 바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 함께 귀국했습니다. 처음 영국에 왔을 때는 곧바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할아버지에게는 말씀도 못 드리고 저 혼자 마음을 애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얼마 전 한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연락이었어요.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는 돌틈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인데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였죠. 이 얘기를 들으니 작은 할아버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사했는지가 상상되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유해발굴단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겠냐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큰일을 하고 있었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그 훌륭한 유해발굴단에서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를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셔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더 침착하셨습니다. 쉽게 믿지 못하시길래 제가 한국에 가서 DNA를 채취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니 할아버지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처럼 우는 할아버지를 뵈면서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 얘기, 전쟁 얘기를 할 때마다 지루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나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죽하면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곧장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전부 함께였죠. 저희가 가니 이미 모든 사람들이 마중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양복 입은 사람이 저희를 안내해주고 유해를 전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전사자를 어떻게 예우하는지 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군인들이 정복을 차려입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를 담은 작은 상자는 고운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유골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군인들은 각 잡힌 경례로 존경을 표했고 저는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를 담은 상자를 꼭 안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묵묵히 밀었습니다. 유해 발굴단 관계자들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형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상혁이 보여주었던 태도가 생각났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더니 한국인들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맞더라고요. 그들의 노력 끝에 저희 할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와 재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를 돌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하늘에서 작은 할아버지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 자리를 빌려 할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을 이뤄준 유해발굴단에게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이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더 많은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할아버지도 작은 할아버지도 참호 속 군인들의 목숨을 건져준 한 어린 학도 병사도 잔인한 총칼에 희생되어야 했던 모든 생명들이 그곳에서는 행복하시길 오늘도 기도해 봅니다. 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호국정신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이든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연을 읽어드리는 동안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여우튜브 구독자님들도 상혁 씨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